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논쟁이죠. 반도체, 지금이 꼭지 아니냐? 이 질문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셨을 겁니다. 오늘 교보증권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를 기반으로 이 지긋지긋한 논쟁의 종지부를 한번 찍어보죠. 왜 지금이 단순한 고점이 아니라 아예 산업의 판이 바뀌는 가치평가 확장의 시작인지 그 구조적인 이유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주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주변에서 다들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불안한 그 마음, 저도 20년 넘게 투자하면서 수없이 겪어봐서 잘 압니다. 오늘 제 설명 끝까지 들으시면요. 그 불안감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지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먼저 이 고점 논쟁이 왜 자꾸 되풀이 되는지 그 뿌리부터 파헤쳐보고요. 제대로 된 분석 도구, 연장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지금 시장의 DNA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쏠리는지 살펴본 뒤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실전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죠. 네,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죠.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려면 올바른 안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볼 때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많이 쓰시는데 반도체 같은 경기 순환주에서는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훨씬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박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2000년대 초반에 잘 나가던 조선업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바꾸듯이 개인이 하나씩 사는 시장이 아니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한 방에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배를 건조하고 그 투자가 멈추면 곧바로 불황이 오는 본질적인 설비 투자 산업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PER의 함정에 빠집니다. 화면 왼쪽을 한번 보세요. 회사가 돈을 정말 갈퀴로 쓸어 담는 실적이 최고조일 때 PER은 가장 낮아 보입니다. 와, 이거 완전 헐값이네 하고 들어갔다가는 고점에서 설거지 당하기 딱 좋은 구조죠. 반대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때가 PER은 제일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PBR을 봐야 합니다. 이익은 저렇게 너를 뛰어도 회사가 가진 공장이나 장비 같은 자산 가치는 어디 가지 않잖아요. 이게 훨씬 더 정직하고 듬직한 잣대라는 겁니다. 자, 말로만 하면 재미없죠?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 차트입니다. 그래프의 저 파란색 막대가 영업이익인데 이익이 하늘로 치솟는 호황기를 보세요. 그때 주황색 선 PER은 어떻습니까? 네, 바닥을 기고 있죠. 반대로 이익이 곤두박질 치는 불황기엔 PER은 저렇게 하늘로 솟구칩니다.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바로 데이터가 증명하는 PER의 배신입니다. 그럼 이번엔 같은 기간 PBR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익이 저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데도 주황색 선인 PBR은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죠. PR처럼 투자자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의 본질 가치, 펀더멘털을 더 잘 반영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클 산업은 무조건 PBR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제대로 된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을 한번 해부해 보죠. 제가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는 DNA 자체가 다르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바로 수요와 공급, 이 양쪽에서 아예 판이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있었지만 반도체 호황 정말 여러 번 겪었죠. 2004년 PC붐 때, 2010년 스마트폰 나올 때, 그리고 2017년 클라우드 서버 터질 때까지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AI 슈퍼 사이클은 뭐랄까 예전 경험으로 재단하면 큰일 날 완전히 다른 종족입니다. 규모와 본질 모두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수요 쪽부터 보죠. 이건 그냥 증가가 아니라 광기에 가까운 폭발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요, 생존을 걸고 말 그대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AI 투자에 뒤처지면 그냥 끝장이라는 공포감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AI 성능을 좌우하는 모델 크기가 1년 만에 7.6배씩 커지고 이게 전부 다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로 직결되는 거죠. 시장이 10년 안에 11배 이상 큰다는 전망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던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의 IT 산업이 엑셀이나 포토샵 같은 도구를 파는 시장이었다면 이제 AI는 자율주행차처럼 스스로 노동을 제공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장의 잠재력은 현재 100배에 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데 왜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갈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역스케일링이라는 아주 기묘한 현상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한정식 코스 요리 만드느라 김밥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HBM 하나의 생산 라인을 다 뺏기니까 정작 많이 필요한 일반 D램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HBM 웨이퍼 한 장 만들 시간에 일반 D램 서너 장 만들 걸 포기하는 셈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효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전체 생산 능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7년에는 35%까지 늘어납니다. 공장 3분의 1이 저렇게 비효율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는 뜻이에요. 이러니 정작 필요한 일반 D램 공급은 부족해지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지금 공급 부족은 세 개의 족쇄가 겹쳐서 생긴 문제입니다. 첫째는 방금 본 역스케일링이라는 비효율. 둘째는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수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기술적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공장을 짓고 싶어도 지을 공간 자체가 없는 물리적 한계까지. 이 세 가지가 겹쳐서 공급의 발목을 아주 꽉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펀더멘탈, 즉 체력을 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시장 전체의 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물이 없으면 뜰 수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반도체는 아주 강력한 보이지 않는 순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38.5%. 현재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38.5%라는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패시브 펀드 때문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코스피 ETF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펀드 매니저는 자기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투자금의 38.5%를 기계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데 써야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기 실적이나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자동 매수 자금이 계속해서 주가를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아주 든든한 우군이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수요, 공급, 돈의 흐름까지 다 이해했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세워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시장은 결국 생존 게임입니다. 하루하루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탈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계절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전략가의 플레이북은 이렇습니다. 첫째, 짧게 보지 마세요. 이 사이클은 최소 2027년까지는 갈 겁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 자잘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요, 공급, 돈의 흐름이라는 큰 그림, 이 구조에 집중하세요. 셋째, 아무리 좋아 보여도 리스크 관리는 생명입니다. 반드시 손절 원칙은 지키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항상 냉정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으로 고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많이 정리되셨을 겁니다. 네, 고점 논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과거의 낡은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 평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파도 밑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